네, 방금 소개받은 금융결제원 디지털 페이먼트 팀의 심현 팀장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한국은행 그리고 신한은행에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금융결제원과 같은 금융시장 인프라 기타 기관들의 준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디지털 통화에 대한 논의는 공공 분야의 CBDC 그리고 은행, 비은행을 포괄한 민간 분야의 노력 이렇게 두 가지로 양분됩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민간과 공공에 모두 관여하고 있는 지급결제 참여기관의 시점에서 디지털 통화에 대한 동향 분석 그리고 지급결제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간 분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돈, 화폐, 디지털 통화 이런 모든 개념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들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서로 하는 이야기가 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급결제와 관련해서 이런 개념들을 좀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돈입니다. 돈은 이제 기술의 발전 그리고 지급결제 편의성을 위해서 지속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개, 동전, 지폐, 데이터 코드 등 이렇게 형태도 지속적으로 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변해도 이 돈의 3대 기능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미디엄 오브 익스체인지, 교환 매개 기능에만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디지털 통화의 범주를 한번 좁혀보겠습니다. 먼저 디지털입니다. 돈의 형태는 역사적으로 3단계에 걸쳐서 발전해 왔다고 합니다. 먼저 자루 형태의 돈, 그 다음에 장부 형태의 돈,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계좌 형태의 디지털화된 돈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디지털 통화에는 현재 방식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토큰화된 돈만 대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큰화된 돈은 가치를 지닌 정보와 지급 규칙이 같이 묶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토큰들은 현행 시스템에서 돈 그리고 자산 이런 것들이 락이 되고 그 다음에 분산 원장에 데이터로 표현되는 토큰화 과정을 통해서 발행이 됩니다. 자, BIS 국제결제은행은 이런 토큰화된 새로운 형태의 돈이 향후 거대한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건입니다. 통화입니다. 통화는 본질적으로 발행자의 부채입니다. 즉 부채를 책임질 발행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부채에 상환할 충분한 준비 자산이 필요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통화는 첫째, 토큰화되어야 할 것, 둘째, 발행자 그리고 준비 자산의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전제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돈입니다. 이 모두가 다 토큰화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요건, 발행자하고 준비 자산에 대해서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된다. 이 전제를 가지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가상자산 그리고 테라 루나 같은 가상자산형 스테이블 코인은 오늘 발표 범위에선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EU 미카 규정에 의한 이머니 토큰 이런 것처럼 발행자 준비 자산에 대한 규제 체계가 안정적으로 마련된 그 스테이블 코인만 대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EU뿐만 아니라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 이런 규제체가 속속 마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체가 마련되고 관련 시장이 형성되려면 약간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금을 토큰화하려는 시도가 생겨났습니다. 자, 예금 토큰도 물론 규제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 예금 토큰도 어쨌든 규제 책임이 필요한데 이때 발행자는 신뢰된 은행이 담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준비자산에 대해서는 현행 은행 제도를 활용한다면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 민간 디지털 통화에 대한 차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왼쪽에 보시는 거는 베어러 인스트루먼트, 무기명 지급수단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래 방식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송금인이 암호키만 있다면 거래 기록을 전자서명해서 분산원장에 기록하는 순간 거래가 완결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익명성이 보장되기 굉장히 용이하지만 거꾸로 이제 불법 거래에 대해서는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제 규제인 AML, CFT에 대한 준수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보시는 모델 2는 Non-Bearer Instrument입니다.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예금 토큰에서 사용되는 기술 구조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타인이체하고 거의 구조가 동일합니다. 송금은행에서 송금인 지갑을 차감하고 수취은행은 수취인 지갑을 증액합니다. 그리고 양 은행 간에는 기관용 CBDC, WCBDC를 기반으로 최종 결제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어쨌거나 비은행과 전통적 은행의 혁신 경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쟁은 토큰화 경제의 실현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간의 경쟁은 종종 독자적 플랫폼의 규모를 확장시키는 데 치중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플랫폼에서만 돈이 사용되는 이런 파편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파편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공공 분야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림인데요. 전 세계 대다수의 중앙은행이 이미 CBDC 연구에 굉장히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8년까지 20여 종 이상의 CBDC가 발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랗게 표시된 이 신흥국 4개국에서는 이미 CBDC가 발행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CBDC의 연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 법정화폐 발행은 엄연히 국가의 자치 영역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내부 사정에 따라서 국가별 CBDC에 대한 연구와 배경이 대상도 좀 상이한 상황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4개국 신흥국에서는 모바일 페이, 그러니까 범용적 지급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페이를 도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CBDC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유럽에서도 일반적인 국민들이 CBDC를 사용할 수 있는 범용 CBDC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이미 소액결제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도 굉장히 원활하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 모바일 페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발행돼서 상당한 규모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용 CBDC의 도입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현재 기관용 CBDC를 대상으로 활용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기관용 CBDC를 사용할 경우 일반 국민은 CBDC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금 토큰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앞서 제가 이제 민간 분야의 돈, 그 다음에 공공 분야의 돈을 좀 말씀드렸고요. 이 돈들이 움직일 인프라가 필요하겠죠. 자, 작년에 BIS 연례경제보고서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시장 인프라로 통합 원장, 유니파이드 레저라는 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유니파이드 레저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프로그래밍 기능을 이용한 조건부 지급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민간의 디지털 통화, 그 다음에 토큰화된 자산들, 그리고 CBDC가 하나의 원장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토큰들은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사전 지정된 조건에 의해서 자동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로 처리 기일이 단축된다거나 아니면은 처리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최종 결제에 필요한 모든 토큰들이 하나의 장소에 있다. 이거인데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중고 거래로 물건을 판매합니다. 그러면 이제 타인이체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구매자는 스테이블 코인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자가 파산할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결제 리스크가 하나도 없도록 BIS에서는 자산의 인도, 대금의 결제,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 민간 디지털 통화의 발행자 간의 최종 결제까지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아토믹 세틀먼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돈도 준비가 됐고요. 관련 인프라도 준비됐습니다. 이제 차별성을 가지는 활용 사례가 제시돼야 할 차례입니다. 잠시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 AI가 굉장히 대세인데요. 그 인공지능은 아무래도 챗GPT가 나오기 이전 그리고 그 이후로 국면이 완전히 전환된 것 같습니다. 자, 디지털 통화, 지급결제에도 이런 챗GPT와 같은 모멘텀이 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마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활용 사례가 필요할 겁니다. 자, 이것이 CBDC 활용성 테스트가 필요한 필요성입니다. 활용성 테스트 전체 범위는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이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 금융결제원이 담당하는 분야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융결제원은 실거래 테스트 10만 명 대상의 실거래 테스트 디지털 바우처에서 스마트 계약 관리 기관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가상환경 기술 실험이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의 실험을 저희가 담당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스마트 계약 관리 기관입니다. 앞서 그림에서 보셨을 텐데요. 디지털 바우처 그리고 디지털 통화 이 모든 것이 스마트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 스마트 계약은 본질적으로 분산원장 상에 동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이 실험에 참여하는 각 금융회사들이 이 프로그램들을 각각 개발해야 하는 셈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상호연동성입니다. 자, 타이니차와 같이 어떤 은행의 고객이든 무관하게 송금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래은행을 사용하든지 이 사용처에서는 디지털 바우처를 다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 업무와 그다음 관련 기술에 대한 규격이 필요하고 표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표준에 따라서 금융회사들이 스마트 계약을 잘 개발했는지 관련해서 안정성 검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저희 금융결제원은 그간 이제 타이니차 같이 여러 금융기관들이 연계되는 업무에서 실질적 표준을 담당했습니다. 그 전문성과 경험을 기반으로 이 실거래 테스트에서 스마트 계약 관리 기관을 담당하고 활용성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스템 요건들 전체 다 나와 있고요. 우연찮게도 어제 키사 홈페이지에 관련 용역 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가상환경 기술 실험입니다. 저희 금결제원은 가상환경 기술 실험 3종 중에서 청약 과정에서 청약 증거 자금의 납부 및 반환을 효율화하는 실험 한 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비례배정 청약 과정에서 제가 은행에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청약을 한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주관사로 이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관사에서는 이제 청약을 하겠죠. 그리고 배정은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만 원만 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가 배정되기는 어렵겠죠. 10만 원이 배정되면 나머지 990만 원은 다시 제 거래은행으로 반환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의 자금이 불필요한 자금이 이동되기 때문에 금융공급망과 같은 공동망에 결제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할 때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자, 은행의 모든 고객들이 예금 토큰만 가지고 있다면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이 예금 토큰은 청약을 하는 즉시 락이 됩니다. 스마트 계약에서 락이 되고 이 락이 된 예치 증서는 이후에 배정 내역이 스마트 계약 내부로 주입이 되면은 그 즉시 프로그래밍에서 자동적으로 배정 자금은 주관기관으로 그 다음에 환불금은 락이 해제되어서 고객의 전자지갑으로 귀속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거는 이제 가상환경 기술 실험입니다. 실 업무에 적용은 고려하지 않은 실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의 청약 고객, 가상의 디지털 통화, 그리고 가상의 금융 상품을 대상으로 은행들이 하는 실험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이 실험이 좀 종료되면 그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것도 이제 우연치 않게 아마 내일 이거와 관련된 용역 사업 공고가 저희 금결전 홈페이지에 뜰 겁니다. 거기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이제 약간 좀 무거운 주제인데요. 지급 결제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급결제 미래에 대해서 일일이 특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의 자료들, 그 다음에 주요 인사들의 연설문들을 종합해가지고 한 두 가지로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먼저 기존 시스템의 개선 측면입니다. 그 현행 시스템에서 돈은 어디에 있을까요? 현행 시스템에서 돈은 각 금융회사의 시스템의 맨 끝단 계정계 시스템의 DB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계정계 시스템에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게 분산원장으로 되면은 이 프로그램은 스마트 계약으로, 돈은 이제 토큰으로 변환이 되겠죠. 그리고 기관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기관 간의 거래에서 통신 필요 없이 스마트 계약과 스마트 계약의 프로그램 간의 호출로 굉장히 간소화돼서 효율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의 동시결제, 외환의 동시결제, 그리고 자금의 처분 제한 등이 중개자 없이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굉장히 효율화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변화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더 뉴입니다. 더 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누구도 정확한 사례를 좀 제시한 거는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 뉴가.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단서는 좀 찾을 수 있었는데요. 작년 11월에 저희 한국에 방한한 BIS의 사무총장 카스텐스에 따르면은 더 뉴를 Democratization of Finance, 금융의 민주화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말은즉슨 금융 분야의 모든 자산에 대해서 고객이 통제권을 갖습니다. 통제권을 갖고 시간, 장소, 매체, 단위, 금액 무관하게 본인이 원한다라면 자유롭게 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좀 많이 아시는 새로운 인터넷 웹3하고 개념하고도 좀 약간 일맥상통하는데요. 가운데 전자지갑만 있으면은 어느 기관에서 발행된 자산이나 돈이라도 마음대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란은행의 앤드류 베일리 총재는 더 뉴를 앱스토어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앱스토어가 2007년에 출시됐을 때만 해도 5개 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약 200만 건 이상의 앱이 현재 시장에 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금융시장 인프라에 수십만, 수백만 개의 금융 앱들이 올라오고 이것들이 서로 조화롭게 연계돼서 저희가 예측치 못한 새로운 개방형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뉴가 무엇인지 아직까지도 잘 감이 안 올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지 않는다고 해서 미래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디올드, 더 뉴의 어디에도 기존 시스템의 중개자의 역할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기존 시스템 중개자한테는 이런 변화는 위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혼자 오진 않습니다. 기회와 항상 같이 오기 때문에 위기라고도 하는데요. 기존 시스템의 중개자들은 이런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주요국 CBDC의 프로젝트가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유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준비 단계에 착수를 했고 최대 10여 유로, 굉장히 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진행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이런 기술적 준비 외에도 제도적 준비도 상당 부분 진전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유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에 법안이 발의되었고요. 2028년도에 완료된다, 법안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CBDC 활용성 테스트에도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셔가지고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CBDC가 언제 발행될지, 그리고 그다음 그런 디지털 통화나 CBDC가 현행 지급 결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누구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디지털 통화가 지급 결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의 변화는 거스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 경험과 연구 역량을 축적해서 다가온 미래에, 불확실한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그림 좀 무시무시한 그림이 있는데요. 2019년도에 페이스북은 글로벌 디지털 통화인 리브라를 발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각국 중앙은행들의 충격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CBDC 실험이 급격히 확산된 시점도 이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영란은행의 부총재는 이 현상을 일으켜서 예전 일본 계약의 도쿄 항구에 갑자기 나타난 영국 함선 블랙십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블랙십 모멘트에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